여기 미국에서 정치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 관련 폭탄급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정치 소식을 검토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동아시아 정치를 연구해왔지만 이번만큼 놀라운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해진 트럼프의 초청장이 단순한 예의상 초대가 아닌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초대를 둘러싼 뒷이야기였습니다. 취임식 초청 이면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계획과 이를 통해 양국이 얻게 될 예상치 못한 이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초청이 가져올 파장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는 저를 항상 매료시킵니다. 저는 동아시아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인 정치 분석가 조나단 리드라고 합니다. 수년간 동아시아의 복잡한 정치 지형을 연구해왔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정치는 저에게 큰 흥미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울 글로벌 연구소에 있는 저의 아늑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최신 정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눈에 들어온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 초청받다. 이는 대단한 소식이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독특한 정치 접근 방식과 강한 의견으로 유명한 만큼 그가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인 윤석열에게 1월 20일 예정된 자신의 취임식에 초대장을 보낸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빨리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는 단순한 형식적인 제스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트럼프의 정치 파벌 간의 외교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 정책과 지역 안정을 중심으로 한 그의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었고, 이는 트럼프의 비전과 더 밀접하게 맞물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율 덕분에 윤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상에 부합하는 전략적 동맹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가 공식화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 정책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리더들과의 강한 동맹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표명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자세와 외교적 재능은 동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상적인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초대는 단순히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의 국제관계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윤 대통령의 결정이 대한민국과 그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해외 출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그의 지지자들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두려움은 대부분 근거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넘어섰고 이는 국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국제 무대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반대파, 주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과 관련된 소문과 내란 혐의를 이용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와 투명한 소통 전략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적 권한을 반영하는 조치로서 윤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북한과 중국이 제기한 위협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국가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과감한 조치는 즉각적인 정치적 위협을 진압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을 단호하고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부 압력과 내부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조치는 일부에서는 강력한 리더십 결정으로 칭송받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대통령 권한의 남용으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헤쳐나가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개를 지켜보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폭풍을 안정적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도전 속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그의 능력은 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그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략적인 외교와 강력한 국내 정책의 조합은 대한민국을 더 큰 안정과 국제적 위상으로 이끄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의 중심에는 선거 정당성이라는 논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사기에 대한 혐의는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탄핵이나 헌법 개정 논의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 매체인 한국헤럴드, 중앙일보, KBS 등은 이러한 혐의를 광범위하게 보도하며 선거의 투명성을 국가적 담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선거 부정 주장들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관찰자들은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감시와 논란은 윤 대통령이 혐의에 대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전통적인 언론의 내러티브 통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의 명백한 증거는 윤 대통령의 행정부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저희의 꾸준한 대응과 투명한 처리 방식은 우리의 명성을 높였고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 내에서 슈퍼스타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지지율이 50에서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윤 대통령은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탄핵 시도는 무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는 그의 대통령직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그가 국가를 이끌어갈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저는 여러 기자회견과 공공포럼에 참석하여 윤 대통령이 이 문제들에 대해 직접 대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명확하고 직설적이었으며 혐의를 반박하기 위한 상세한 설명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대중의 의심을 잠재우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파의 정치적 불안정을 약화시키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대통령의 침착함과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 능력은 대중의 의견을 그의 편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디어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여전히 선거 부정의 내러티브를 추진했지만 다른 매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인정하며 입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며 반대파의 주장에 맞서 싸웠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정보가 어떻게 전파되고 소비되는지를 변화시켰으며 이는 투명성과 정보의 힘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상황은 선거 정당성과 민주적 과정에 대한 논의의 참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 분석가들과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혐의의 함의와 윤 대통령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담론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속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행정부를 둘러싼 법적 싸움은 복잡하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있었으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관 간의 권력 균형과 과잉 권한 남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팀은 공수처가 경찰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제한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분쟁은 기관의 무결성과 하나의 기관이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더 넓은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국민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보존을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이 사태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탄핵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대규모 국민적 반발을 초래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분명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적 혼란을 더 이상 촉발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법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와 국민들이 그들에게 부여한 신뢰의 기초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법률팀의 고위 멤버가 언론에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대변인은 공수처의 행동이 권한 남용이며 사법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은 각 정부 부처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침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지지적이었습니다. 정부 건물 외곽에서는 시위가 벌어졌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부당한 시도를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수막과 표지판에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자와 윤 대통령과 함께 같은 슬로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윤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사법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국민들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시였습니다. 한편 권력의 회랑 안에서는 긴장이 계속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행동의 정당성을 놓고 토론을 벌였고 정치 전략가들은 복잡한 법적 지형을 헤쳐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행정부는 강력한 법적 방어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며 모든 조치가 헌법적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윤 대통령을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의 대통령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법적 투쟁은 글로벌 관찰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분석가들은 이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유사한 정치적, 법적 도전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윤 대통령 행정부의 대응을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시각은 정치적 간섭 없이 균형 잡힌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보편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싸움이 계속되면서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은 윤 대통령 행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률팀의 공동 노력, 변함없는 대중의 지지, 그리고 사법 독립성의 강력한 옹호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지지가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 보도의 태도도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헤럴드는 전통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대중 시위를 강조하며 보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가 탄핵 시도를 반대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옹호하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가 보도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대중의 정서는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위는 단순히 규모가 커진 것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윤 대통령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그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비난하는 슬로건이 울려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지지의 물결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반대파의 윤 대통령 이미지 훼손 시도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저는 어느 오후 서울 시내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거리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을 지키자와
공정한 선거를 이라는 구호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막과 표지판은 시민들의 강한 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윤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미디어의 역할은 항상 중요했지만 최근 변화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국 헤럴드와 같은 주요 언론 매체는 윤 대통령의 성과와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강조하며 긍정적인 보도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보도 변화는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반대파의 내러티브가 설득력을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대중동원의 강력한 도구로 변모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해시태그가 매일 트렌드에 오르며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포스트가 확산되었습니다. 유명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 모두가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지를 표명하고 시위 소식을 공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디지털 공간은 정보를 전파하고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유명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그의 행정부에 대한 글로벌 검증을 추가했습니다. 머스크의 지지는 윤 대통령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의 보수 세력의 결집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보수 진영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하며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합된 전선은 반대파의 행정부 불안정화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결집은 윤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그의 대통령직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디어 보도와 대중 동원의 결합은 윤 대통령 행정부의 내러티브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보도 지원, 대중 시위, 국제적 지지의 결합은 윤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모든 시도를 막는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의 탄력성과 결단력은 어려운 시기에도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발전을 직접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중과 미디어가 보여주는 단합과 강력한 지지는 역경 속에서도 건강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정치 분석가로서 미디어 변화와 대중 동원이 정치적 지지의 역동성과 집단 행동의 힘이 국가의 미래 궤적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관찰하며 귀중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초대는 단순한 상징적 제스처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지역 역학을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동맹을 의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트럼프의 외교 정책 목표, 특히 북한과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율은 상호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관계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복잡한 국제적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윤 대통령에게 귀중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취임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정책 조율은 지역적 위협에 대한 통일된 전선을 형성하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트럼프의 영향력 아래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 안보, 외교적 이니셔티브에서 협력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고위 외교관들이 참석한 고급 회의에 참석하여 윤 대통령의 트럼프 취임식 참석이 가져올 영향을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방은 기대감과 전략적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이 초대는 우리 두 나라 간의 강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은
우리의 상호 목표와 공유 가치를 향한 헌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의 전략적 사용은 이러한 국제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와 같은 결정은 단순히 국내 안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의 리더십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 파트너들에게 대한민국이 외부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신시켰습니다. 앞으로를 내다보면 대한민국 내 보수 세력의 결집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높은 지지율과 변함없는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행정부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의 전략적 사용, 견고한 미디어 지원, 그리고 국제적 동맹의 결합은 대한민국을 동아시아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취임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초대의 흥분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트럼프 초대 수락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을 기념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졌으며 강력한 국제동맹을 구축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디어는 이 발전에 대한 추측과 분석으로 붐비며 대한민국의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이 사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되돌아보며 저는 전략적 동맹과 강력한 리더십이 국가의 궤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도전을 헤쳐나가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며 국제적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그의 리더십과 비전의 증거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로부터의 초대는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월말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주요 발전과 그 함의를 요약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격변, 미디어의 변화, 그리고 국제적 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 지형을 형성하는 복잡한 정치, 법률, 사회적 요소들을 반영하며 이야기는 그 깊이와 통찰을 유지했습니다. 조나단 리드의 관점에서 독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의 전략, 우리가 직면한 도전, 그리고 국가의 미래 궤적을 결정하는 데 있어 내부 결집, 미디어 영향력, 국제적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의 어느 아침, 라바트의 국방조달청 회의실에서 느꼈던 그 실망감의 무게가 아직도 생생해요.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빛이 우리의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저는 모로코 국방조달 책임자로서 몇 달 동안 진행해온 라팔 전투기 계약과 관련해 프랑스 측과 어렵게 영상통화를 마친 참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된 거군요. 제가 나무 회의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라팔 계약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지가 아니에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에어컨의 은은한 소음만이 들렸어요. 왜 이 순간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지 설명드릴게요. 모로코는 지리적으로 북아프리카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군은 국경을 방어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하기 위해 현대식 전투기가 꼭 필요하죠. 프랑스 다소사가 제작한 라팔 전투기는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실제 전투에서 검증된 데다 오랫동안 협력해온 프랑스 제품이니까요. 제가 책상 위에 있던 재정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그 보고서는 수없이 검토하면서 페이지가 이미 여기저기 접힌 상태였죠. 몇 주 동안 잠 못 들게 했던 숫자들이 여전히 눈에 띄었어요. 전투기 한 대당 1,800억 원, 대략 1억 3,800만 달러에 달하는 가격이었죠. 이 금액은 우리 국방 예산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이었어요. 그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군사 장비들이 생각났어요. 예를 들어 훈련 시스템, 레이더 설치 장비, 아니면 더 가벼운 전투기 여러 대를 구매할 수도 있었겠죠. 이제 다른 선택지들을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까요? 정적을 깨고 카림, 우리 수석 재정 분석가가 말을 꺼냈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다른 대안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KF-21 보라매나 러시아의 Su-67은 가격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었죠.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할 시점이었어요. 저는 회의실 벽에 걸린 모로코 지도를 향해 걸어갔어요. 손가락으로 우리 해안선을 따라가며 접합 800km가 넘는 대서양과 지중해 해안선을 훑어봤어요. 모로코는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공 역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에도 필수적이었어요. 다시 팀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걱정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들이 보였어요. 우리는 라팔 계약을 준비하며 몇 달을 보냈어요. 기술 사양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훈련 프로그램까지 계획했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그래도 어쩌면 이번 좌절이 더 나은 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를 공유할게요. 제가 말하며 메인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어요. 라팔이 훌륭한 전투기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높은 가격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소사의 공장에서 나온 생산 데이터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이어갔어요. 한 달에 한두 대밖에 생산하지 못해요. 심지어 프랑스 공군조차 작년에 주문했던 26대 중 받지 못한 대수가 있었죠. 지금 대기 중인 항공기가 200대가 넘습니다. 이 정보를 듣고 나서 방 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아흐메드, 우리 기술 전문가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국장님, 이런 생산 지연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새로운 기술을 탐색할 기회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라팔의 설계는 20년도 넘었으니까요. 2001년에 처음 실전에 배치된 기체였거든요.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라바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우리 수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나라의 필요와 역량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었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로코의 미래를 내다봐야 했어요. 맞아요. 제가 팀을 향해 다시 돌아서며 대답했어요. 이번 좌절을 기회로 삼읍시다. 내일부터 새롭게 평가를 시작해봅시다. 예산에 맞으면서도 생산 일정이 더 적합하고 더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항공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요. 모두 자료를 챙기며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에 아까 느꼈던 실망감 대신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더 나은 가능성의 문을 열기도 하죠.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모로코 하늘을 다음 세대까지 지켜줄 전투기를 찾는 일이요. 라바트에 해가 지고 있을 때 저는 하루 일지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부터는 한국의 KF-21 보라매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전투기 프로그램은 합리적인 가격과 현대적인 특징으로 제 관심을 끌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닫으며 낙관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 좌절이 모로코에 딱 맞는 항공기를 찾게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펼쳐진 재무보고서를 보면서 한참을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숫자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숫자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죠. 전투기 한 대당 1,800억 원, 그 순간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어요. 왜 우리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의 완벽해 보였던 거래를 포기해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제 팀과 회의를 열고 우리의 국방 예산으로 뭘 살 수 있을지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있었어요. 라팔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이 현대적인 학교 세 곳이나 작은 병원 하나와 맞먹는 수준이었죠. 그 돈을 단 한 대의 항공기에 쓰는 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었겠어요? 제 손이 묶인 기분이었어요. 모로코 국방 구매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쓰는 모든 디르함이 타당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높은 가격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난달에 프랑스 다소 공장을 방문했을 때 본 광경이 저를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생산 라인은 정말 느렸어요. 한 달에 고작 한두 대의 라팔만 만들 수 있다니요. 이건 마치 커피컵으로 올림픽 수영장을 채우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납기 일정에 대해 물어봤더니 대답이 더 걱정스러웠죠.
작년에 프랑스 공군에 몇 대의 라팔을 납품했나요? 제가 생산 매니저에게 물었어요. 그는 몸을 약간 꼬며 목표치였던 26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인정했어요. 더 나아가 지금 200대가 넘는 주문이 밀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간단한 계산만 해도 우리가 주문한 라팔을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시간에 2명밖에 받을 수 없는 바쁜 식당 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앞에 200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딱 우리가 라팔의 납기 일정을 두고 느꼈던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마치 중고차를 사려는 기분이 들게 하는 다른 문제들도 있었어요. 라팔 전투기가 처음 실전에 투입된 게 2001년이었어요. 그 시절에 우리 젊은 조종사들 중 많은 사람이 초등학생이었죠. 프랑스가 그간 여러 차례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마치 오래된 스마트폰에 새 앱을 설치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개선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공군 조종사들에게도 이 문제를 상의했어요. 가장 경험이 많은 조종사 중 한 명인 하미드 대위가 딱 적절하게 비유를 했어요. 장군님, 이건 마치 20년 된 고급 자동차를 사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야 최고급이었겠지만 2001년 이후로 기술은 정말 많이 발전했죠. 유지 비용도 저희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오래된 항공기는 더 자주 수리가 필요하고 부품 교체도 많아지거든요. 우리 기술팀은 이런 전투기를 10년 동안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구매 비용과 거의 맞먹을 거라고 추산했어요. 이건 마치 비싼 시계를 사서 몇 달마다 비싼 수리비를 내는 것과 같았죠. 처음 드는 비용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저는 미래도 생각해야 했어요. 우리 젊은 조종사들은 그들의 경력 내내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라팔이 2040년에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미래의 위협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할까요? 답변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결정적인 회의 중 하나에서 저는 라팔과 KF-21, F-35 같은 최신 전투기의 사진을 나란히 펼쳐놨었어요. 기술의 차이는 명확했죠. 현대적인 전투기들은 더 발전된 컴퓨터 시스템, 더 나은 센서, 개선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었어요. 업데이트가 되었음에도 라팔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게 보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라팔을 운용 중인 인도는 미래의 구매를 위해 더 새로운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었고 또 다른 라팔 고객인 이집트도 대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다른 구매자들이 뒤로 물러서는 걸 보니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라팔이 여전히 성능 좋은 전투기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마치 은퇴를 앞둔 전문 운동선수 같았어요. 여전히 실력이 있지만 더 이상 전성기는 아니죠. 그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는 모로코를 위해 더 오랜 기간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했어요. 결국 라팔 계약을 취소하자는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전투기 검색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나쁜 계약을 포기하는 게 때로는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공군은 가능한 최고의 장비를 가질 자격이 있고 그 부분을 타협할 순 없었어요. 다음 주 달력을 보니 새로운 옵션을 탐색하기 위한 회의가 이미 잡혀 있더라고요. 라팔과의 실패에서 배운 값진 교훈이 있었어요. 다음 전투기 구매에서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닫힌 문이 때로는 더 나은 기회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KF-21 보라매를 처음 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맑은 아침 국제 에어쇼에서였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이 세련된 전투기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모로코 방위조달국장으로서 여러 항공기를 봐왔지만 이 전투기는 단번에 제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왜 이 한국산 전투기가
우리 공군에 꼭 필요한 존재일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KF-21이 왜 특별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훨씬 더 강력한 거죠. KF-21은 F-413 GE400K라는 엔진을 사용해요.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엔진은 항공기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심장은 정말로 믿을 수 있고 강력해요. 마치 절대 지치지 않는 튼튼한 심장을 가진 것처럼요. 제가 러시아의 수-57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AL-4BV F1 엔진과 비교했을 때 KF-21의 엔진은 안정성이 훨씬 뛰어났어요. 마치 두 대의 자동차 중에서 항상 매끄럽게 달리는 차와 때때로 문제가 생기는 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같은 거예요. 특히 제가 감탄했던 건 KF-21이 무기와 연료를 싣는 방식이었어요. 이 전투기에는 12개의 무장 장착 지점, 즉 하드포인트가 있어요. 마치 다양한 도구를 가진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떠올리시면 돼요. 각각의 하드포인트에 미사일, 필요할 경우 폭탄, 아니면 장거리 비행을 위한 추가 연료 탱크를 달 수 있어요. 이런 유연성 덕분에 동일한 전투기를 여러 가지 임무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KF-21의 스텔스 기술이에요. 자연에서 어떤 동물들은 포식자에게서 숨기 위해 주변 환경에 녹아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KF-21도 비슷한 방식인데 시야 대신 레이더에서 숨는 거죠. 특별한 소재와 설계 덕분에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렵게 만들어져요. 이걸 기술적으로는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라고 해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회색 고양이를 찾는 것처럼요. 고양이는 거기에 있지만 발견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이 전투기의 뇌도 대단해요. ASR 레이더라고 불리는 걸 사용하는데 이건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눈이 동시에 다른 방향을 보는 것 같아요. 축구 경기를 보면서 동생을 살피고 동시에 하늘의 색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레이더가 딱 그런 역할을 해요. 파일럿이 멀리 있는 잠재적 위협을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죠. 조종석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할 때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더라고요. 디스플레이와 조작 버튼들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요. 제가 시뮬레이터에 앉아봤을 때 모든 게 손에 잘 닿는 거예요. 화면에는 임무 중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잘 들어오게 나타나 있었어요. 마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를 조종하는 느낌이었죠. 근데 이건 진짜 항공기라는 점이 다르죠. KF-21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한국이 일부 기술을 우리와 공유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우리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이 전투기를 유지보수하고 심지어 더 발전시키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케이크를 받으면서 그 레시피까지 함께 받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전투기만 제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추게 되는 거죠. 가격도 다른 현대식 전투기에 비해 합리적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비쌌던 라팔 전투기 기억하시죠? KF-21은 비슷한 성능을 더 나은 가격으로 제공해요. 게다가 한국은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공기를 받기 위해 몇 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안전 기능도 강점이에요. KF-21은 중요한 기능에 대해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대부분의 중요한 기능은 다른 백업 시스템이 바로 작동하도록 설계됐어요.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처럼요. 근데 이건 항공기의 거의 모든 주요 기능에 적용돼 있죠. 이 덕분에 파일럿의 안전이 훨씬 더 보장돼요. KF-21 보라매를 보면서 저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것을 봤어요. 우리 공군을 현대화하고 우리 하늘을 보호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길이 보였어요. 모로코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으로서 KF-21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전투기는 첨단 기술과 실용성을, 강력함과 안전성을 결합했으며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까지 열어줘요. 이제 다음 단계로는 한국 관계자들과의 구체적인 논의, 우리 파일럿들이 참여할 테스트 세션, 그리고 훈련 및 유지보수 계획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바로는 KF-21 보라매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모로코의 하늘을 지킬 완벽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바트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대서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광경은 항상 모로코가 세계에서 얼마나 독특한 위치에 있는지 떠올리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를 선택할 때 왜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프리카 북단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른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유럽이 가까운 거리에 있죠. 왼쪽으로는 광활한 대서양이 펼쳐져 있고요. 뒤로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 너머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이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모로코예요. 우리는 세계의 세 가지 다른 지역을 잇는 다리 같은 존재죠. 매일 아침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 중요한 수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돼요. 마치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매년 수천 척의 배가 이곳을 지나가면서 음식, 석유, 그리고 다른 중요한 물품들을 날아가내 운반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전략적 위치는 기회뿐만 아니라 도전도 가져다 줘요. 여러 방향에서 우리 영공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마치 사방에 문이 있는 집을 지키는 사람처럼 어디에서 위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빠르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관계가 정말 흥미롭게 다가와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은 1950년대 한국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얼마 전 군사기록 보관소에서 모로코 군인들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작전에 참여했던 당시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 작전은 유엔군, 그 중에서도 모로코 병사들이 한국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용감히 참여했던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 사진에는 모로코 병사들이 한국과 미국 군인들과 나란히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위험한 작전이었죠. 까다로운 조수의 움직임을 이겨내야 했고 적의 방어선을 뚫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병사들은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을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 한 번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오늘날 한국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은 종종 이 역사적인 유대를 언급하곤 해요. 이건 단순한 협력 이상의 특별한 관계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통된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얼마 전 이 우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의료 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국이 모로코를 도와줬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던 시기에 진단 키트와 의료 장비를 보내줬어요. 제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한국어로 적힌 상자들이 있었던 게 기억나요. 그 안에는 모로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 중요한 물품들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우리 관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성장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 중 하나예요. 스마트폰에서부터 배, 그리고 KF-21 같은 첨단 전투기까지 만들죠. 우리가 이런 전투기들을 구매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사업 거래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70년 넘게 이어져 온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투기 유지 및 훈련에 대해 논의할 때 한국 파트너들은 단순한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모로코가 한국 전쟁 때 도왔던 걸 기억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기꺼이 공유하려 해요. 우리 조종사와 기술자들에게 훈련을 제공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국제 방위 계약이라는 게 복잡하고
때론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과 함께할 때는 분위기가 달라요.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단순히 가격과 사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서로를 도왔던 친구로서 대화하고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지리적 위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안보 필요성을 이해하는 파트너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보호해야 하는 경험이 있는 한국은 이걸 잘 알아요. 다른 국가적인 우선순위를 균형 있게 조율하면서도 강력한 방어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그들도 경험으로 알고 있죠. 제 사무실에서 대서양을 내다보면 지브롤터 해협을 향해 가는 화물선들이 보여요. 그 중에는 한국에서 온 물품을 싣고 있는 배들도 있을 거예요. 이 광경은 현대 세계에서 각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 상기시켜줘요. 전쟁 중에 시작되어 평화 속에서 더 깊어진 한국과의 역사적 연결은 우리가 미래의 도전에 함께 맞설 수 있는 강한 기반이 되어줘요. 이건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도전들을 통해 이미 입증된 협력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위 현대화를 계획하며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깊은 유대는 모로코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오늘 아침 저는 우리 사무실 회의실로 일찍 들어가서 커다란 참나무 테이블 위에 여러 전투기 브로슈어들을 펼쳐놨어요. 저는 모로코 국방 조달 책임자로서 전투기를 고르는 일이 마치 새 차를 고르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배웠어요. 단, 이건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고 가격도 수백만 달러 더 비싸다는 점만 다르죠. 우리 옵션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팀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각자 두꺼운 기술 사양서와 비용 분석서가 담긴 폴더를 들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반짝였어요. 벽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전투기들의 이미지가 투사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중국의 J-10이었어요. 솔직히 멋진 기체인 건 인정해야 해요. 하늘을 가르는 날렵한 회색 화살 같은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길이는 22.2m로 대형 버스 2대를 끝에서 끝까지 세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는 4.7m로 마치 3층 건물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크기예요. 제원상 수치는 정말 인상적이죠. 엔진은 33,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내는데 이 정도면 소형 트럭을 공중으로 날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대요. 3D 추력 편향 노즐 덕분에 공중에서 체조 선수도 부러워할 만한 고개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처럼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잖아요. J-10의 사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단순히 숫자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한국의 KF-20을 보라매를 팀원들에게 보여줬어요. 이제부터가 흥미로워질 겁니다. 제가 KF-21은 재원표가 가장 길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와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일부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과 같았어요. 지난달 한국의 생산시설을 방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들이 각 전투기를 만드는 데 쏟는 정밀함과 정성이 우리 모로코 시장의 장인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다만 이 장인들은 가죽이나 노소에 대신 첨단 복합재와 전자장치를 다루는 분들이었죠. 시설은 정말 깔끔했고 도구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있었으며 모든 작업자가 자신의 임무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들의 품질에 대한 의지를 믿을 수 있었어요. 근데 유지보수랑 부품 수급은 어떻게 되죠? 우리 기술 고문인 아메드가 타당한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거기엔 한국이 구축한 글로벌 지원 네트워크가 나와 있었어요. 이미 다른 나라들과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들의 무기 수출 실적만 봐도 충분히 증명돼요. 그들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더라고요.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우리는 이 선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이 산업에서는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관계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부품을 교체해야 할 때, 그리고 조종사 훈련이 필요할 때 우리 곁에 있을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창가로 걸어가 아틀라스 산맥을 바라봤어요. 우리나라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전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 하늘을 지킬 거예요. 단순히 화려한 사양만 보고 이 결정을 내릴 순 없었어요.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팀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기밀이지만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예산 제약을 이해했고 결제 조건에서도 유연성을 보여줬어요. 일부 제조업체들은 전액 선결제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우리의 자원을 너무 압박하지 않는 결제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죠. KF-21이 특히 돋보이는 이유는 미래 확장성이에요. 이 전투기는 성장하고 진화하도록 설계됐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전체 함대를 교체할 필요는 없어요. 마치 몇 년마다 새 컴퓨터를 사는 대신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부품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기술 사양서와 비용 분석서에 둘러싸여 있자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결정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KF-21은 단순한 군사적 구매 그 이상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국가와의 파트너십이었어요. 햇볕이 점점 높이 떠오르면서 회의실 테이블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는 브로슈어들과 문서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모로코 전투기 계약을 두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단순히 숫자가 가장 멋진 옵션이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 우리 국가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사무실 창문 너머로 모로코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있어요. 하늘은 선명한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네요. 우리 공군을 현대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제 정말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KF-21 도입 가능성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구매하는 걸 넘어 미래로 가는 다리를 놓는 일과 같아요. 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종사들은 마치 1990년대 자동차를 몰고 있는 것 같은 오래된 항공기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작동은 하지만 최신 안전장치와 첨단 기술을 갖춘 새 전기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KF-21이란 전투기가 우리 용감한 조종사들에게 그런 의미예요. 기지 방문 때마다 조종사들과 만날 때 이 첨단 전투기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의 눈빛에서 반짝이는 기대감을 느낄 수 있어요. KF-21은 마치 구형 폴더폰에 비해 스마트폰 같은 존재예요. 이 전투기는 항공기를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초능력을 얻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다양한 무기와 마치 여러 유용한 주머니가 달린 배낭 같죠. 그런데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건 이 전투기가 더 강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이 놀라운 기계를 유지보수하고 심지어 일부 부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단순히 퍼즐을 사는 대신 퍼즐 조각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술 이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한국은
우리와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려고 해요. 저는 지난달 한국의 항공우주 시설을 방문했던 일이 기억나요. 거기서 엔지니어들이 KF-21의 여러 부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로코 엔지니어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나 보였어요. 한 엔지니어가 날개 부품을 조립하는 팀을 가리키며 이런 일이 모로코에서도 가능할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미 우리 공장에서 비슷한 활동이 벌어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이 파트너십은 모로코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 기술자, 컴퓨터 전문가 같은 여러 분야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대학에서 과학과 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젊은 모로코인들에게 해외로 일자리를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일자리와 비행기에 관한 게 아니에요. 모로코와 한국이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룰 때마다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요. 서로 다른 대륙, 다른 문화, 다른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며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국 측 협력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 계약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도 비슷한 협력을 영감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나누곤 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는 것 이상이 필요해요. 이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현명하게 계획해야 해요. 저는 우리 군 조종사들과 이미 KF-21을 조종하고 있는 한국 조종사들 간의 장기적인 화상 회의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어떤 훈련과 지원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직접 항공기를 설계한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교환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에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특별히 우리 요구에 맞춘 개조 작업이 정말 즐거워요. 모로코는 해안 지역의 습기부터 사막의 열기와 먼지까지 독특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팀은 KF-21이 이런 조건에서도 완벽히 작동하도록 개조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우리가 함께 해결하는 모든 도전 과제는 이 항공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른 나라가 구매할 때도 더 나은 비행기로 만들어줄 거예요. 앞을 내다보면 정말 많은 가능성이 보여요. 10년 후엔 모로코와 한국의 과학자들이 나란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항공우주 연구센터가 생길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조종사들을 첨단 전투기에서 훈련시키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KF-21의 부품을 제작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창밖을 보니 젊은 사관생도들이 공군 기지를 둘러보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도 언젠가 전투기를 조종하는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한국과의 이 파트너십 덕분에 그 꿈이 이전보다 더 현실에 가까운 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일이 아니라 모로코가 항공우주 기술과 국제 협력에서 당당히 선두에 서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이제 해가 거의 저물었고 어두워진 하늘의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우리 미래의 밝은 점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술, 우리 두 나라 간의 새로운 우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들. 앞으로의 길은 분명하고 저는 모로코를 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이끌어가는 데 큰 기대감을 느끼고 있어요.